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서 4위로 진입 후 2위까지 상승하며 K-팝 여성 가수로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한국 전통 리듬을 다룬 논문이 발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음악적 한류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 음악사학과의 부교수 엘리엇 브래드쇼라고 합니다. 부교수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학문계의 중간 관리자쯤 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 논문을 알려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뻐기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쓴 논문 주제가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트로트 들어보셨나요? 만약 임영웅이 누구죠? 라고 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논문을 써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옥스포드의 제 연구실에는 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제 머리에는 마감이 임박한 논문의 주제가 맴돌고 있었죠. 사실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 음악, 특히 바로크와 낭만주의 음악에 몰두해 왔습니다.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이름은 제 삶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새로운 논문 주제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클래식 음악의 해석이란 것이 얼마나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조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마치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저는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누군가가 추천 영상으로 떠오르는 무작위 영상들을 클릭하다 보면 이 찌긋찌긋한 고민이 잠시나마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우연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임영웅이라는 한국의 트로트 가수를 알게 됐어요. 영상 제목은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라이브 무대였죠. 트로트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잔잔한 기타 선율과 함께 임영웅이라는 젊은 남성이 등장했어요. 당시 그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아주 단정하면서도 무대 위에서 눈에 띄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그 목소리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음색은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한음한음에 실린 감정이 마치 무언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어요. 특히 꺾기라고 하는 독특한 창법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음을 마치 한숨처럼 위아래로 굽이치게 만드는 그 기교는 서양 클래식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창법이 단순히 개인적인 특기가 아니라 한국 음악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또 얼마나 시적인지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곡은 인생의 쓸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는데 거기에 담긴 정서가 아주 묘하게도 베토벤의 느리고 우울한 악장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클래식 음악의 우울과는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양 음악이 운명과 싸우는 인간의 고뇌를 표현한다면 이 한국의 음악은 고뇌를 품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담고 있는 듯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는 1991년생으로 2020년 한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고 하더군요. 프로그램 우승 이후 그의 대표곡들은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휩쓸었고 2022년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구글이 발표한 글로벌 인기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곡만 히트한 것이 아니라 별빛 같은 나의 사랑 하나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곡들에서도 독보적인 음악성을 보여줬더군요. 그렇게 임영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저는 또 하나의 무대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였어요. 나훈아는 한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1966년에 데뷔해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오고 있더군요. 특히 2020년 팬데믹 속에서 KBS 특집 공연에서 선보인 테스형은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답니다. 73세의 나이에 여전히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는 그의 에너지는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아세요?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독특한 표현은 코믹하게 들리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인터뷰에서 우리 인생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밝혔더군요. 이 메시지 역시 한국적인 한과 흥의 조화와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함께 웃고 즐기자는 정신 말이죠. 이렇게 한국 음악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음악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서양 클래식과는 확실히 다른 이 독특한 감정 표현은 한국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마치 음악사학자로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논문은 모두 삭제하고 새롭게 떠오른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한과 흥, 한국 전통음악에서 트로트로 이어지는 감정적 서사였어요. 이 연구는 단순히 음악학적인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정체성과 그 정서적 깊이를 이해하려는 여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 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맞출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그 결심을 하고 나니 또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도 적었거든요. 한국어조차 전혀 몰랐으니까요. 단지 영어로 번역된 자료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깊이 있는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구 주제를 바꿨던 그 순간엔 제가 얼마나 큰 도전에 뛰어든 건지 전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깊이를 탐구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만 해도 그저 흥미롭고 참신한 학문적 업적이 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너무나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과 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겠다는 저의 계획은 그날부터 끝없이 복잡한 미궁 속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 음악을 연구하겠다는 건 바이올린을 배우지도 않고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려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서양 음악은 제가 태어나 자란 문화의 일부였고 익숙한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악은 달랐습니다. 모든 가사가 한국어로 쓰였고 음악의 맥락과 뿌리도 철저히 그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강렬한 감정은 그의 목소리와 창법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노랫말에 담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저는 진짜 그 음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니, 사실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삶의 방식을 익힌다는 느낌이었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우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조차 입에 붙지 않더군요. 발음은 물론이고 문법도 제가 평생 익숙했던 언어 체계와 너무 달랐습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고 단어마다 높임말과 평서체가 구분되는 시스템은 마치 음계를 거꾸로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단어 하나에도 고스란히 담긴 한국 특유의 감정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런 번역어들로는 그 단어의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한은 단순히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독특한 미학적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이라는 단어도요. 한국어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엇 씨, 흥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저는 단순히 흥미롭다는 의미로 대답했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에요. 흥은 그냥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감각이에요. 음악을 들을 때 발이 저절로 박자를 맞추고 어깨가 들썩거리는 그런 기분이죠. 그 말에 저는 단박에 클래식 음악과 트로트의 차이점을 떠올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주로 듣는 이의 머리와 가슴을 울리지만 트로트는 온몸에 울림을 준다는 걸요. 서양의 낭만주의 음악이 감정을 심오하게 파고든다면 한국의 트로트는 감정을 단순히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 풀어내는 일종의 해방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와중에도 저는 밤마다 자료를 찾고 논문 구조를 짜느라 바빴습니다. 제 논문의 핵심 질문은 이랬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감정적 서사가 현대 트로트에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를 위해 저는 우선 한국 전통음악, 특히 판소리에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판소리는 한국의 전통 성악 양식으로 17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해 조선 후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판소리는 한과 흥이라는 두 감정의 조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독특한 장르였습니다. 서양 클래식에서 오페라가 노래와 이야기를 융합한 형태라면 판소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의 몰입을 요구했습니다.
서양 오페라는 관객이 주로 무대를 보고 듣기만 하지만 판소리는 청중이 이야기에 직접 감정을 이입해야 완성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전통이 현대 트로트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에서 느꼈던 감정의 복합성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판소리의 소리꾼처럼 자신의 감정을 청중과 공유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영웅과 나훈아의 음악을 분석하면서 저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훈아의 경우 그의 곡 테스형은 2020년에 발표되었지만 창법은 1960년대 트로트의 전통적인 멜로디와 감정 표현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데뷔 이후 50년이 넘도록 트로트를 현대화하면서도 전통적인 정서를 잃지 않았던 가수였죠. 반면 임영웅은 젊은 세대들에게 트로트를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팝과 발라드의 요소를 섞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고 그의 대표곡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았죠. 예를 들어 그의 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클래식한 트로트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웅장한 스트링 편곡으로 마치 영화 음악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음악은 이렇게 세대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답은 단순히 음악적 스타일이나 멜로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집단 정서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논문의 중심 가설을 세웠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의 감정적 서사가 현대적으로 표현된 예술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는 판소리의 식임새와 트로트의 꺾기 창법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또 나훈아와 임영웅의 음악이 각각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잇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도 깊이 탐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연구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며 동시에 새로운 음악적 개념을 받아들이는 일은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 음악의 매력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은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국어는 입술과 혀의 움직임이 영어와 완전히 달라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좌절 속에서도 제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임영웅의 가사를 직접 이해하는 것이었죠. 그의 곡 우리들의 블루스는 단순히 멜로디나 창법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곡의 가사에는 사람들의 아픔과 위로 그리고 소소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이 문장을 처음 한국어로 읽었을 때 저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번역된 가사만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감상처럼 느껴졌는데 한국어로 읽으면 말 자체가 가진 리듬감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도 청자의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감정의 울림은 제가 서양 클래식의 가사나 음악에서 느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종류였습니다. 클래식에서는 보통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고독과 비극을 노래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은 인간의 고통을 초월한 희망을 찬미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사소하고도 현실적인 감정, 아픔과 위로를 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나훈아의 테스형과 임영웅의 곡들이 떠올랐습니다. 나훈아의 곡은 조금 더 복잡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구절은 단순히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농담 같은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서양 클래식 음악은 철학적인 질문을 주로 멜로디와 화성으로 표현하는 반면 한국의 음악은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를 통해 감정을 전달할까? 이 차이는 단순히 음악적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의 철학적, 정서적 기초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서양 클래식이 음악을 하나의 형식으로 다룬다면 한국의 음악은 삶의 일부로 음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 연구가 점점 깊어질수록 한국어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놀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도 무척 심오한 개념입니다. 서양의 비극에서는 보통 개인의 고통이 초점이 되지만 한은 그 고통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으로까지 확장합니다. 나훈아의 노래에서도 이런 감정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 불러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철학은 임영웅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노래들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목소리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가사에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공감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단단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이었는데 2020년 발표 당시 한국 가요 차트에서 오랫동안 1위를 기록했었죠. 특히 이 곡은 결혼식 축가로 큰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점은 단순히 사랑을 노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곡에는 전통적인 트로트 리듬이 살아있었고 그것이 한국적인 감정의 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어로 된 기초적인 자료들을 읽을 수준이 되었을 때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거리의 분주한 에너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과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데요. 이곳은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같은 전통악기와 함께 한국 음악의 뿌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저는 판소리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데 첫날부터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판소리를 직접 듣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판소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더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온몸을 쏟아붓는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소리는 춘향가 중 한 대목이었는데 소리꾼의 목소리는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꺾어 올라가는 목소리는 어찌나 강렬하던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곁에서 북을 치며 좋다. 얼씨구 라고 추임새를 넣는 고수의 에너지도 대단했죠. 서양 클래식의 엄격하고 정돈된 화성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악보에 쓰인 음표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판소리는 즉흥성이 있었습니다. 소리꾼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 곡의 흐름을 바꾸고 감정을 더하거나 뺄 수 있더군요. 이런 점에서 판소리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청중과 소리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흥미로웠던 건 판소리와 트로트 사이의 연결점이었습니다. 판소리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창법, 그러니까 음을 위로 끌어올리다가 다시 꺾어 떨어뜨리는 방식은 트로트의 꺾기 창법과 매우 비슷했어요. 나훈아와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감정 표현이 사실은 판소리에서 유래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죠. 이 점은 제 논문의 핵심이 될 만한 발견이었습니다. 실제로 판소리의 식임새음의 미세한 떨림과 꾸밈 없는 트로트 꺾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로트는 20세기 초 일본의 엔카와 서양의 재즈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한국 전통음악의 DNA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훈아를 떠올려 보세요. 그 노래는 현대적인 편곡이 가미된 곡이지만 그가 부르는 방식에는 판소리의 감정과 호흡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근대음악의 형성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었어요. 특히 20세기 초반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겪던 시기에 어떻게 트로트가 탄생했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서울대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트로트가 단순히 음악의 한 장르가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음악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엔카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당시 한국 민중의 정서와 결합하면서 트로트라는 새로운 음악 양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 요소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나훈아는 그런 전통을 지켜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음악은 항상 한국적이었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활동은 단순히 트로트를 현대화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소리, 민요, 심지어 서양 클래식까지 다양한 요소를 녹여내면서도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일정으로는 KBS 방송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KBS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국으로 트로트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1980년대와 90년대의 트로트 전성기를 보여주는 아카이브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나훈아와 함께 트로트를 황금기로 이끈 주현미, 이미자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의 공연 영상은 그야말로 보물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나훈아의 음악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적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음악을 변형시켰습니다. 음악의 힘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대중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야말로 예술적인 표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와 트로트를 잇는 한과 흥의 정서는 한국 음악의 핵심이었고 그것은 나훈아와 임영웅이라는 두 거대한 가수의 음악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여행과 연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배움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되었거든. 한국에서의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 장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집단 기억과 감정을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 형태였습니다. 트로트와 클래식의 차이 그리고 연결. 한국의 트로트를 연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클래식 음악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클래식은 철저히 악보 중심의 예술이에요. 모든 음표는 미리 계획되고 연주자는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하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생각해보세요. 그 작품은 철학적이고 웅장하며 인간의 운명과 이상을 다룹니다. 하지만 청중은 그 작품을 주로 듣는 입장에서 감상할 뿐 음악을 즉각적으로 함께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판소리나 트로트는 그 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노래에서 그는 단순히 가사를 노래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음악 속에 녹여서 청중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청중에게 농담을 던지거나 눈빛으로 교감하는 방식은 클래식 공연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특유의 꺾기 창법은 청중들에게 음악이 아니라 삶을 전달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판소리의 식임새, 즉 음의 떨림과 꾸밈이 깊숙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나훈아의 곡들을 분석하며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절제된 떨림과 꺾기를 통해 전통의 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한 곡 한 곡이 마치 소리꾼의 공연처럼 생생했어요. 한편 임영웅은 트로트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한국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죠. 그의 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발라드와 트로트를 결합한 형태로 전통적인 리듬과 현대적 편곡을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대중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어요. 특히 이 곡에서 사용된 스트링 편곡은 클래식 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었는데 그 웅장함이 트로트의 감정적 깊이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마치 쇼팽의 피아노 발라드처럼 임영웅의 목소리는 청중의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죠. 그런데 쇼팽의 곡들이 주로 개인적이고 내밀한 감정에 집중한다면 임영웅의 음악은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청중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끌어내며 그것을 음악 속에 녹여냈어요. 이 점에서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본질, 즉 감정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충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임영웅과 나훈아의 노래들을 음악적으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그 노래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이 겪어온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고도성장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가 1970년대에 발표했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같은 곡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사랑, 희생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고독과 연대를 동시에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두 곡은 전혀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를 통해 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시대와 함께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간의 연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음악이 제게 가르쳐준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음악과 삶, 그리고 정서를 하나로 엮는 강렬한 힘을 가진 예술이었습니다. 이 힘은 나훈아와 임영웅 같은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죠.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생각들을 논문에 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과 흥 한국 전통음악에서 현대 트로트로 이어지는 감정적 서사. 이 논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집약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발표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서양 음악학자들이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왜 한국 음악인가?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 음악은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무척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은 제게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들을 글로 옮겨야 했죠. 제 논문의 첫 장은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판소리가 어떻게 서양의 오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 만드는 음악인데 즉흥성과 감정의 직접적 표현이 핵심이죠. 청중의 반응에 따라 즉석에서 가락을 바꾸고 이야기를 조정한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서양 클래식이 악보와 연주의 완벽함을 중시한다면 판소리는 청중과의 소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이 아주 대조적이었죠. 그리고 판소리와 트로트를 연결짓는 두 번째 장에서는 나훈아와 임영웅의 음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 은 제가 연구 중 가장 인상 깊게 다룬 곡 중 하나였어요. 그는 현대 트로트의 선구자로 전통적인 트로트의 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메시지를 담아냄으로써 트로트를 끊임없이 진화시킨 인물이었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가사는 단순히 유머로 쓰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한편 임영웅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부른 이제 나만 믿어요는 웅장한 스트링 편곡과 감미로운 멜로디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곡이 전통적인 트로트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팝 발라드의 세련된 감각을 결합해 현대음악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덕분에 임영웅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논문에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바로 트로트에 담긴 한과 흥의 정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음악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 집단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은 개인적 고통이나 아픔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이겨내는 집단적 인내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큰 고난의 시기를 통해 한은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죠. 반면에 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삶을 축하하고 즐기려는 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트로트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드러나는지 설명하면서 저는 판소리와 트로트가 한과 흥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통된 감정적 뿌리를 공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논문이 완성된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발표를 앞두고는 약간 긴장도 됐습니다. 한국 트로트라는 주제가 서양의 클래식 중심 학계에서는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발표를 듣고 난 후 학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트로트가 서양의 대중음악이나 민속음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판소리와 트로트의 연결성에 대한 제 설명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음악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강렬한 연결성을 연구한 것은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일부 학자들은 나훈아의 테스형, 과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며 저에게 노래 링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반응들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대중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보편적이고도 독특한 예술이었고 이를 세계적으로 조명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죠. 논문 발표 후 저는 한국의 몇몇 교수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음악대학원에서 함께 연구했던 윤지혜 씨와도 계속 협업을 이어가게 되었죠. 지혜 씨는 연구뿐만 아니라 제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판소리와 트로트가 현대 대중음악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 연구만큼 제게 큰 변화를 준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서양 클래식만을 연구하던 제가 한국 음악을 통해 배운 건 음악은 단순히 음표와 리듬, 멜로디를 넘어서서 한 문화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양 음악이 인간의 이상을 노래한다면 한국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는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가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들으며 그 감정의 깊이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제 한국 음악 연구는 끝이 났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한국의 트로트가 가진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이 연구는 단순히 제 학문적 커리어를 위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음악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영국 옥스포드 음악사학과의 엘리엇 브래드쇼 교수님이 작성하신 한국 음악과 트로트에 대한 애정 어린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음악을 향한 열정과 통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